녹화 누르고. 네, 녹화 시작했고, 이제 워크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2024 키스키 폴페스트 에코리아 유니버시티 어, 네 번째 워크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워크숍은 다들 재밌으셨나요? 그 내용들을 아마 좀 어렵거나, 그러니까 내용을 다 파악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처음 보신 입장에선 당연히 힘들고요. 물론 이제 다들 똑똑하셔서 이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그, 그래서 그 내용을 다 파악한다기보다는, 아, 그런 분야가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워크숍, 강유진 선배님이랑 노지민 연사님이랑 오셨던 거, 그거는 그렇게, 아, 그런 분야가 있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아마 하드웨어 구현에도 관심 있으신 분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 그 챌린지 대회 날 처음에 개회할 때, 김민혁 교수님 연구실에 대학원생분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중성 원자 기반으로 양자 컴퓨터 만드는 연구하고 계시니까 혹시 양자 컴퓨터를 직접 만드는 거에 관심 있으신 분은 그때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때는 그렇게 개회사를 이제 그 대학원생분이 오셔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챌린지 대회 진행하고, 마지막에 이제 IBM에서 저희 고려대학교 출신 선배님이신데 지금 IBM 퀀텀에서 근무하시는 그 박소미 차장님 오셔가지고 네, 시상해 주실 거고, 또 이제 강연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끝내실 겁니다. 네. 그렇고, 먼저 그럼 이제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네. 혹시 화면 공유 잘 되고 있을까요? 채팅이나 뭐 말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보려고 합니다. IBM 퀀텀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 이론들, 그 양자회로 구성법들에 대해서 봤었죠. 뭐 X 게이트가 뭐하고 Y 게이트가 뭐하고 뭐 CNOT 게이트, 하더마르 게이트 이런 것들 봤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 이제 직접 양자 컴퓨터에 돌리고 싶잖아요. 직접 IBM에서 제공해주는 그 API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저희가 IBM 측에 우리 이거 계산해줘, 우리가 만든 양자회로 돌려줘 하고 하면, 그쪽 측에서 실제 양자 컴퓨터에다가 저희 양자회로 그 연산 시퀀스를 넣어서 계산한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아마 제 무료 계정으로는 1시간 정도 이제 양자 컴퓨터를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IBM 퀀텀 그 프리미엄 계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등록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건 진짜 고려대학교 이제 교수님들께서 많이 힘을 써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할 수 있고요. 이제 실적을 많이 쌓아주셔서 감사한 부분이죠. 정말 감사한 사항이고. 어쨌든 저희 이렇게 구글에 들어오셔가지고 구글이나 뭐, 네, 하셔서 여기에 IBM 퀀텀 플랫폼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러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로그인 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로그인 하는 창이 나오게 돼서 여기 Continue with IBM ID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 계정이 아마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없으시면 요 계정을 생성해 주세요. 생성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 생성을 하시면 이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어, 계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하게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따라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유 되시는 분은 지금 이거 보면서 동시에 막 해보셔도 되는데 네, 아마 일단 지금은 편하게 들으시고 그다음 나중에 녹화본이나 이런 거 보면서 따라해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막 같이 따라 하시면 이제 제 속도에랑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에. 네, 그래서 이게 IBM 컨tent 플랫폼 홈페이지인데요. 어, 보시면 monthly usage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10미닛 쓸 수 있네요. 그래서 한 달에 10분 동안 양자 컴퓨터를 돌릴 수 있고요. 보통 양자회로 아주 간단한 거 어, 한 1000샷, 그러니까 1000번 정도 실행을 시키면 2초 정도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할 거 아닌 이상 혹은 깊은 회로 할 거 아닌 이상 10분 정도면 적당히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생이니까 프리미엄 계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그 마이크 켜져 있으신 분은 한 번만 확인하셔서 그 음소거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고 한번 하나하나씩 구경을 해보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이제 페이지가 응답이 없네요. 페이지가 잠시만요. 페이지 나가게 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음, 네, 이렇게 들어왔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현재 이건 지금 무료 계정인데 그 사용할 수 있는 퀀텀 프로세스 유닛 그러니까 여기선 QPU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진짜 양자 컴퓨터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CPU, GPU 이런 것처럼 이제 퀀텀 프로세스 유닛이니까 QPU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아마 무료 계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세 개의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독수리 모양은 이제 이글 프로세서라는 거 기반이라는 뜻이고요. 보시면 전부 다 127큐빗짜리입니다. 127큐빗짜리들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를 딱 눌러서 보면 이제 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정보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7큐비트가 어떠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마 연사분들이 말씀하신 거나 아니면 처음에 김보성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혹시 내용 기억나신다면 이제 모든 큐빗들이 다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 있는 큐빗과 저기 있는 큐빗이 한 번에 이제 막 진한 연산 이런 걸 할 수 없다고 말을 하신 것도 있는데 보시면 이제 0번째 큐빗이랑 첫 번째 큐빗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0번째 큐빗이랑 저기 멀리 있는 이제 126번째 큐빗 이거 두 개는 연결이 안 되어 있죠. 잠시만요. 이게 또 작동을 안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큐빗들 간의 연결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IBM 퀀텀 플랫폼이 오늘 뭐가 작동을 잘 안 하나 보네요. 네, 다시 페이지 나가서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QPU를 볼 수 있고 여기 All QPU 탭에서 이제 프로 계정, 프리미엄 계정을 이용하면 사용할 수 있는 QPU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잠김 표시가 있는 게 이제 그 어세스를 얻어야 되는 거고요. 그 프로 계정을 통해서 이제 잠금 표시 없는 거는 저희가 이용할 수 있었던 그 무료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세 개. 요거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글 프로세서가 다 있고 이제 헤론 프로세서라고 최근에 이제 IBM에서 그렇게 최근 아니고 조금 됐는데 그 되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발한 그런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론 프로세서 이용한 것도 공개가 되어 있다. 물론 이제 유료 계정에만 공개가 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IBM
퀀텀이 좋다고 하는 게 이렇게 직접 다 써볼 수 있게 모든 정보를 이렇게 다 공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큐빗들 간의 에러율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습니다. 근데 이게 IBM 퀀텀 플랫폼이 지금 또 멈췄네요. IBM 퀀텀 플랫폼 보는 내용은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PU들을 보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양자 컴퓨터에 그 내 거 계산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잡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썼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잡들, 이제 View All 누르시면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했던 거 혹은 측정 결과들을 나중에라서도 여기서 보실 수 있고, 혹은 여기 잡 아이디 같은 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 코드로 입력을 하면 그때 했던 그 결과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다시 IBM 퀀텀 플랫폼 창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API 토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있는 토큰을 이용해야 여러분의 계정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큰 사용 방법은 이따가 코딩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토큰을 나중에 복사해서 여기 붙여 넣으세요 이런 말을 할 텐데, 여기는 이 복사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토큰이 복사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큰은 여러분들 고유의 그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이제 공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만의 토큰이고, 이 토큰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양자 컴퓨터를 돌리게 되면 여러분의 이 10미니 유세지 타임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게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출됐다면 여기, 아이고, 왜 이러냐? 계속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복사 버튼 옆에 이제 새로 업데이트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만약에 유출이 되었다 하면 요거 눌러가지고 새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는 IBM 퀀텀 플랫폼에 대해서 보았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점 9개 누르시면 이제 플랫폼, 다큐멘테이션, 러닝 요거 세 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혼자서 이제 퀴즈킷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러닝 파트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르면 이제 러닝 이제 IBM 퀀텀 플랫폼에서 IBM 퀀텀 러닝으로 왼쪽 위에 바뀐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코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정보 기초 해가지고 퀴즈킷으로 조금씩 푸는 거 하고 하는데, 아마 이 정도는 그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빠르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워크숍 1이랑 2에서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Advanced Undergraduate or Inductory Graduate 레벨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기초 대학원 레벨 혹은 이제 높은 수준의 학부 레벨 정도 내용까지를 여러분들이 워크숍 1, 2에서 다뤘다는 것을 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뭐 양자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것들이 있고 이제 다양한 코스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서 그 코스들 따라가 보셔도 좋고요. 일단 이런 코스들 따라가기 전에 퀴즈킷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제 이런 코스들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퀴즈킷에 대해서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찬찬히 나중에 시간 되시면 다 하나하나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네 번째 IBM 퀀텀 러닝의 네 번째 탭인 컴포저 탭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양자 회로를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작성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일단 이걸 지우고, 아마 여러분은 처음에 큐비트가 이렇게 세 개 있나? 그럴 겁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다면. 그래서 큐비트를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누른 다음에 삭제, 누른 다음에 삭제 하시면 되고요. 추가하고 싶으면 누른 다음에 플러스, 누른 다음에 플러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큐비트 한 개만 냅두고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큐비트가 한 개가 있으면 보시면 00이랑 01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0 상태 혹은 1 상태 두 가지의 경우만 가능하죠. 큐비트가 하나만 있으면. 그때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더하기 표시 있는 거 이게 일종의 모듈러 2 연산이라는 뜻인데 X 게이트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파울리 X 게이트는 뭐였죠? 0 상태를 1 상태로 바꿔주고 1 상태를 0 상태로 바꿔주는 그러한 연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아이고 또 또 그러면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면 되죠. 네. 여기 있는 여기 X 게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탁 올려놓으시면 원래 0 상태만 있던 게 1 상태로 봤죠. 그러면 여기에다 또 X 게이트 하나 더 가하면 1 상태가 다시 0 상태로 바뀌겠죠. 갖다 놔보면 네, 이렇게 0 상태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 벡터를 볼 수도 있고 뭐 큐스피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건 블루스피어랑은 조금 다른 건데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하드마드 게이트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측정 확률이거든요. 0 상태로 측정된 확률, 1 상태로 측정된 확률을 말하는데 하드마드 게이트를 가면 0 상태가 플러스 스테이트가 되죠. 루트 2분의 1에 0 플러스 1 상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0과 1의 절반 절반 중첩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측정 결과만 보게 된다면 아이고 문제가 괜찮습니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낫 게이트를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낫 게이트가 아니라 Z 게이트 가면 뭐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데요. 이게 측정 확률은 안 변합니다. 그 플러스 상태나 마이너스 상태나 플러스 상태는 루트 2분의 1에 0 플러스 1 스테이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상태는 1 over 스퀘어 루트 2에 0 마이너스 1 상태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부호 차이기 때문에 어쨌든 확률은 절대값에 제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차이는 없는데 이게 Z 게이트가 있든 말든 그러니까 플러스 상태이든 마이너스 상태이든 근데 스테이트 벡터를 보시면 어 지금 마이너스 상태 Z 게이트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상태가 되었는데 지금 페이즈가 뒤집혀가지고 빨간색으로 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앵글이 파이라고 써 있죠. 1 상태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도 이걸 보시면 루트 2분의 1의 0 상태 마이너스 1 상태구나 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내용이 IBM 퀀텀 플랫폼에서는 마지막으로 볼 내용이 이제 큐빗을 추가해가지고 얽힘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얽힘은 이렇게 하면 00 플러스 11 상태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루트 2분의 1의 00 상태 플러스 루트 2분의 1의 11 상태가 돼서 하나가 0으로 측정됐으면 나머지는 무조건 0으로만 측정이 되고 하나가 1로 측정이 됐으면 나머지는 무조건 1만 측정이 되고 그래서 어떤 한 곳의 측정이 다른 큐비트의 측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게 이제 인테그먼트 스테이트라고 했죠. 그래서 아마 퀀텀 텔레포테이션 설명 들었을 때 루트 2분의 1의 00 플러스 11 상태가 벨 스테이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강하게 얽혀 있는 그러한 양자 상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컴포저 다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게이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컴포저로 구성을 하면 이 오른쪽에 쿼즘이라는 양자 컴퓨팅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바꿔주게 됩니다. 이게 쿼즘이라는 게 Q 어셈블리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어셈블리보다는 훨씬 더 이제 고급 언어긴 하죠. 그리고 이걸 이제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퀴스킷이라는 툴입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볼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챌린지 대회에 참여하시면 이제 IBM 퀀텀 다큐멘테이션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 이제 코딩 문제들을 저희가 풀게 될 텐데, 이제 제가 문제들을 출제하고, 이제 그걸 푸셔야 되는데, 막 제가 가르쳐 드린 내용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론 이제 그 챌린지 문제 안에 설명이 자세하게 쓰여 있긴 합니다. 이제 뭐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이번 문제는 어떤 개념에서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한번 코딩으로 구현을 해봅시다 하면서 이제 차근 이제 단계별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게 할 계획인데 그러다 보면 제가 안 가르쳐 드린 여러 가지 코딩 그 퀴즈kit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서 API 레퍼런스나 가이드 클릭하셔서 예를 들어서 음, 뭐가 좋을까요? 이건 이제 문제랑은 관련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QFT라는 게 나왔다. API 레퍼런스 없나? 아, 가이드에 있네. 그럼 이거 말고. 음, 예를 들어서 퀀텀 서킷이라는 게 나왔다. 하면 이게 왜 안 나올까요? 잠시만요. 가이드를 볼까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퀀텀 서킷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둡니다. 이게 잠시만요. 음, 이게 API 레퍼런스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퀀텀 서킷을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어트리뷰트나 메소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여기 다큐멘테이션이 있다. 그래서 다큐멘테이션을 보고 여기 이제 검색창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페이지 막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모르는 것들이 나오면 여기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IBM 퀀텀 플랫폼의 페이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요 IBM 퀀텀 플랫폼은 여기까지 보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플랫폼 제일 첫 번째 창에서 요 API 토큰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복사하는 건 여기서 복사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제 뒤에서는 그 복사해온 토큰을 여기다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같이 켜볼게요. 일단 끄고 네, 환경 설정 하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나콘다를 다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상 환경을 만드셔가지고 아마 그 문서 보고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다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일 거고요. 여기 이제 고슴도치는 제 유저네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이름 처음에 설정을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사용자 새로 만들 때 설정을 하거나. 그래서 고슴도치는 제 이름이고 이제 처음에는 이런 베이스 그 가장 기본 그 환경에 있을 텐데 그 제가 보내드린 문서를 보고 이제 차근차근 환경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아마 저랑 똑같이 설정을 하셨으면 이사 키스키 세미나라는 이름의 가상 환경을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하하라는 디렉토리에 파일들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랩을 켜가지고 이제 실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주피터 랩을 키면 지금 하하라는 그 디렉토리에 그 제가 보내드린 그 zip 파일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4개 파일이 있는데 여기 잘 올라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주피터 노트북에 이 4개 파일을 이제 앞으로 워크숍 4랑 5에서 보게 될 텐데요.
주피터 노트북 형태, 여기서 뭐 주피터 랩이긴 하지만요. 그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 파이썬 사용 방법은 기초적인 건 아셔야지 키스키 풀페스트에 참가하실 수 있다 라고 공지를 드렸었습니다. 그 키스키 풀페스트 그 홍보 글을 돌릴 때. 그래도 이제 파이썬 기초적인 거를 일단 한번 리캡을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파이썬 기초적인 것들 이제 보려고 하면서 이거 두 개를 완료한 다음에 이제 퀴즈킷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피터 노트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피터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이런 글자들이랑 밑에 보시면 이런 코드들을 한 페이지에 다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입력하는 방식, 그 다음에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자가 IPYMB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다운받으셨을 때 보시면 리네임 이런 거 보면 뒤에 IPYMB 그 확장자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노트북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글자들 지금 이 왼쪽 여기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지금 커맨드 모드라는 뜻입니다. 지금 마우스 클릭으로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왼쪽을 클릭하면 커맨드 모드고요. 여기 이제 글자가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요. 수정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해가지고 막 지울 수도 있고 아니면 작성을 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혹은 시프트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컨트롤 엔터는 이것만 이렇게 딱 조작을 하는 거고 시프트 엔터는 그 조작을 하면서 다음 행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로 다음 행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어쨌든 시프트 엔터를 기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이런 수정 모드에서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그 글자 형태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마크다운 형식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왜냐면 GitHub 같은 거 사용하시게 되면 리드미 파일을 다 MD 파일로 적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 샵이 큰 제목으로 적어줘라 하는 겁니다. 그 HTML 잘 아시는 분은 H1 태그 붙이는 거랑 똑같은 그 뜻이고요. 그 어쨌든 샵을 붙이면 이제 큰 글씨고 없으면 조그만 글씨 이렇게 됩니다. 샵 하나 붙이면 큰 글씨, 두 개 붙이면 조금 작은 글씨, 그 다음 세 개 붙이면 더 작은 글씨. 점점 작아지죠. 밑에 거랑 비교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샵이 6개까지는 되는데 7개부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6개까지 설정이 되고요. 붙이면 붙일수록 이제 작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설명들을 써놓았고요. 그래서 여기 왼쪽을 클릭해둔 상태 이거를 여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커맨드 모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커맨드 모드는 이제 저희 보통 이제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 주피터 노트북은 다 작동을 시킬 수 있는데요. 마우스 포인터는 제가 왼쪽으로 빼두겠습니다. 빼두고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지금 커맨드 모드에서는 화살표로 이렇게 셀을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방향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수정 모드, 에디트 모드라고 해서 엔터 키를 눌러 수정 모드로 전환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엔터 키를 눌러 볼게요. 그럼 이렇게 수정 모드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위에 커맨드 모드 설명 보면 ESC 키를 눌러 커맨드 모드로 전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커서 깜빡깜빡이는 거 보이실 텐데 수정 모드에 요거를 ESC를 누르면 네, 나가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Shift Enter를 누르면 이렇게 깔끔하게 형태가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이런 커맨드 모드, 이런 수정 모드가 아니라 이러한 커맨드 모드일 때는 A를 누르면 위에 행이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B를 누르면 밑에 행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D를 누르면 삭제가 되고요. 지금 방금 Shift Enter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A는 above, B는 below 해서 A, B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D는 delete인데 그 저희가 이런 거 하다가 실수로 D 버튼을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바로 삭제가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D키는 두 번 눌러야지만 이제 삭제가 되도록, 그 해당 셀 삭제가 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드가 있고요. 그래서 모드는 커맨드 모드와 수정 모드가 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헬프 키를 눌러가지고 네, 키보드 쇼트컷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이제 쇼트컷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일부만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마우스 포인터는 왼쪽에 계속 두겠습니다. 키보드로만 이제 동작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셀 종류들이 있는데요. 코드 셀과 마크다운 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셀은 그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셀이고요. 그다음에 마크다운 셀은 이렇게 글자들이 써 있는 그런 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건 마크다운 셀이죠. 그 글자가 써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를 Y키를 눌러서 코드 셀로 변경을 시켜보면 이렇게 갑자기 파이썬 코드를 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바뀝니다. 지금 원래는 이렇게 마크다운인데 Y키를 누르면 이렇게 코드 셀로 바뀌고 여기 왼쪽에 이렇게 꺽쇠가 있는 게 지금 파이썬 코드를 칠 수 있는 셀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M 버튼을 누르면 마크다운 셀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크다운 상태에서 Shift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글자가 예쁘게 되고요. Y 코드를 누르면 지금 이건 이제 파이썬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Shift 엔터를 누르면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파이썬 코드 형식이 아니죠. 어쨌든 M 버튼을 눌러서 마크다운으로 다시 변경시킨 다음에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마크다운 셀 같은 거 자세히 수정 모드로 들어가서 엔터키를 눌러서 수정 모드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이런 2분의 1 이런 수식 혹은 푸사이 캡팩터라는 수식들을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솔직히 지금 당장은 아실 필요 없고 그 챌린지에서는 이런 마크다운 뭐 수식 입력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은 파이썬 코드만 잘 하시면 되는데 이제 추후에 이제 마크다운 파일 같은 거 이용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라고 이러한 내용들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식 같은 거 입력하고 싶으실 때는 레이텍 기반 문법으로 작성을 하시면 된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레이텍은 수학과 분들은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아니면 이제 보고서나 논문 써보신 분들도 레이텍 많이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지금 여기서는 이제 파이썬 코드 셀이죠. 그래서 얘를 마크다운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지금 M 버튼 눌러서 하면 그냥 이렇게 되고요. 그 Y 버튼 눌러서 코드셀 형태에서 실행을 시켜야지 A에다가 3을 넣고 그러니까 A를 프린트해라 라는 그 명령이 이렇게 잘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살짝 확대해 봤고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밑에 보면 A에다가는 3을 넣고 B에다가 5를 넣어서 프린트 A 더하기 B를 해줘라 하면 8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파이썬 문법은 다들 아신다고 가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크다운에 대해서 설명은 이만큼 드렸고, 그래서 마크다운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 다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런 마크다운, 이 글자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아실 필요 없습니다. 뭐 샵 두 개 붙이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회색 음영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실 필요 없고요. 어, 뭐 궁금하시면 이렇게 눌러서 어떤 키를 입력했는지 보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저희가 뭐 변경된 게 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 튜토리얼 파일을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네, 그래서 파이썬 튜토리얼을 보면 먼저 가장 모든 코드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헬로 월드 출력하기죠. 그래서 이걸 누르고 그다음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1 숫자는 첫 번째로 실행시킨 그런 코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hift 엔터를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두 번째 실행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목, 나머지 제곱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연산들은 다음과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 목 구하는 거는 슬래시 2개, 나머지는 이 퍼센트 표시. 그다음 제곱은 곱하기 표시 2개 해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와 변수고요.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저희가 스퀘어 루트 제곱근 연산할 때는요. 9에 몇 제곱을 하면 되냐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2분의 1 제곱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3이 잘 나오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트도 쉽게 씌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와 변수입니다. 이 VAR이라는 그러한 변수에다가 10을 저장해서 프린트를 해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은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자료형을 선언해주지 않고 그때 입력해주는 그러한 입력에 따라서 자료형을 알아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수 형태를 넣어도 되고요. 그 똑같은 베리어블에 이제 헬로 월드라는 거를 이제 문자열을 넣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해보면 이렇게 헬로 월드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베리어블 1과 베리어블 2에 각각 숫자들을 입력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한 걸 프린트 해줘 라고 하면 이제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것이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위에서는 var 1이 1이었는데 이거를 1만 3으로 바꿔주고 1이랑 2랑 이제 덧셈 해줘 했으면 이제 5가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여기 이제 3 더하기 2가 된 걸요. 그래서 원래 있던 값에다가 이제 새로운 값을 넣어주면 이렇게 업데이트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자료형은 코딩을 하신 분이시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숫자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 이거는 1이라는 데이터에 자료형을 보여줘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타입하고 안에 뭔가를 넣으면 그 안에 있는 거에 자료형을 보여주는데 1, 1이라는 거는 정수죠. 그래서 이렇게 인티저의 약자인 int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는 같은 숫자인데 1.0이라고 썼죠. 이거는 소수 표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정수를 표기하는 방식과 그 소수를 표기하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 정수형인지 실수형인지에 따라서 어쨌든 컴퓨터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달라서 이렇게 자료형을 구분을 해둡니다. 그래서 1.0 같은 경우는 제 플로팅 포인트의 약자인 플로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빠르게 보겠습니다. 아마 이것들은 다들 익숙하실 것 같아서. 그다음 문자열은 이렇게 쌍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표현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여러 줄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큰 따옴표 3개나 작은 따옴표 3개를 이용해서 하시면 이런 개행까지 다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life is too short 한 다음에 엔터를 치고 you need Python을 하면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죠. 파이썬이 얼마나 쉬운지를 좀 보여주는 말인데 그래서 이거 멀티라인을 출력을 해보면 여기 엔터까지 함께 잘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 덧셈도 되는데요. 지금 헬로 다음에 여기 보면 띄어쓰고 월드가 있으니까 이걸 두 개를 붙여서 출력해줘 하면 헬로 월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파이썬 하고 띄어쓴 거를 3번 반복을 해줘 하고 방금 네 해줘 하면 이제 파이썬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f스트링 포매팅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name이라는 거에 홍길동, verse라는 거에 2001이라는 걸 입력을 하면요. 제가 2001년생이어서 2001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나의 이름은 이제 문자열 앞에 F를 붙여주는 겁니다. F를 붙여준 다음에 그 중괄호를 넣고 그다음에 변수명을 입력하면 여기 홍길동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렇게 중괄호 쓰고 그다음 벌스에다를 넣으면 이 2001이라는 숫자가
문자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나의 이름은 홍길동이며 2001년에 태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자열 길이는 이제 len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게 스페이스바까지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띄어쓰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통 문자열이 끝났다라는 그런 것도 이제 컴퓨터 내에서 처리가 되는데 그건 제외하고 이 순수하게 문자열 길이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 언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셨던 분이면 파이썬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깔끔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문자열 치환하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서 지금 당장 저희가 퀴즈킷을 다룰 때는 이러한 정도의 코드는 필요 없어서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문자열이 있을 때 이 빈 공간을 이렇게 언더라인으로 바꿔줘 하면 위에 있는 아이고 이거를 제가 업데이트를 해야겠네요. 네. 해가지고 이제 작년에도 같은 걸 썼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뭐 문자열 나누기도 이제 이 빈칸을 기준으로 문자열을 나눠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문자열 인덱싱과 슬라이싱은요. 예를 들어서 코리안 유니버시티라는 게 있으면 요, 요 문자열의 두 번째 요소를 갖고 와줘 하면 여기 R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파이썬은 숫자를 0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 코딩 용어가 그렇죠. 매틀랩은 아마 1부터 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몇몇 이제 언어들을 제외를 하고는 이제 0부터 숫자를 세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요소를 끄집어내줘 라는 뜻인데 그러면 0, 1, 2 해서 R을 끄집어내고요. 0번째 요소를 꺼내줘 하면 K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거는요. 제 끝에서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K가 0이었잖아요. 0, Y가 마이너스 1, T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거를 알려줘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0번째부터 네 번째 요소까지 알려줘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0번째부터 네 번째 요소까지 갖고 와줘 라는 거여서 이 마지막에 있는 거를 제외하고 그래서 0 이상 5 미만의 것들을 갖고 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유니버시티였으니까 0, 1, 2, 3, 4 해서 A까지 이렇게 A까지 갖고 온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거를 생략을 하고 이렇게 슬래싱을 하면 앞에는 0이 디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0, 1, 2, 3 해서 KORE가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줄을 보시면 이렇게 앞에랑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 0이랑 문자열 제일 끝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출력하라는 뜻이고 코리아 유니버시티가 나왔고요. 이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세 번째부터 문자열 끝에까지 해서 EA University 나왔고 그다음에 이렇게 점점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도 넣을 수 있는데요. 세 번째 요소에 2를 넣으면요. 두 칸씩 뛰어넘으면서 출력을 하라는 겁니다. 인덱스 슬래싱을 하라는 겁니다. 보시면 코리아 유니버시티 두 칸씩 뛰어넘으면 KRAUIEST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다음 마이너스 1을 하는 거는 이제 거꾸로 뛰어넘으라는 뜻이어서 밑에 설명이 있는데 슬라이싱은 대괄호 내부에 콜론 기호를 사용하여 시작 마지막 간격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에 아무것도 없으면 0이고 마지막 부분에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 문자열의 길이가 들어가게 되고요. 간격 부분은 기본값은 1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게 되면 디폴트 값들이 이제 0, 그 다음에 문자열의 길이, 그 다음에 간격 1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썬의 여러 가지 자율형들인데요. 먼저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괄호로 표현을 하고요. 이거의 타입을 보면 리스트라는 걸 볼 수 있고
이 리스트 안에는 다양한 요소들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문자를 넣을 수도 있고요. 숫자랑 문자랑, 그러니까 정수, 문자, 플로트, 그 실수, 이것들을 다 섞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각 요소는 쉼표를 이용해 구분을 해주고요. 그 다음 리스트 안에 보면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리스트 안에 두 번째 요소에 또다시 리스트가 있죠. 그래서 리스트 자체를 리스트의 하나의 요소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똑같은데요. 여기 이제 VAR이라는 리스트가 있을 때 0번째 요소 갖고 와줘 하면 요거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 갖고 와줘 하면 0, 1, 2에서 여기 A, B, C 요 리스트가 나온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VAR이라는 리스트에 있는 두 번째 요소로 있는 요 ABC라는 리스트 중에서도 첫 번째 요소를 알려줘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B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ABC 중에서 0번째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요 VAR이라는 리스트에서 0번째 이상 두 번째 미만의 그러한 요소들을 끄집어 갖고 와줘 하면 1과 2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리스트도 덧셈이 가능하고 그럼 이어서 붙여서 쓰고요. 그다음에 곱셈도 가능합니다. 곱셈하면 이렇게 반복이 되고요. 그다음 리스트에 요소 추가하는 거는 이제 append라는 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4랑 5라는 리스트를 통째로 여기 세 번째 요소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고 4 요소 넣고 콤마 5 요소 넣고 이걸 원하시면 이제 append가 아니라 extend라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만약에 이걸 원하셨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extend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리스트는 수정과 삭제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 요소가 3이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걸 10으로 치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요소가 4인데 이 4를 ABC로 치환을 해버리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0번째 요소 이상 두 번째 요소 미만, 즉 0번째와 첫 번째 요소를 가랑 나로 이렇게 치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1, 2, 3, 4, 5라는 그 리스트를 이렇게 다양하게 수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1, 2, 3이라는 리스트가 있을 때 0번째 요소를 없애줘 라고 해서 del 명령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0번째 요소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뭐 del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0번째 요소를 빈칸으로 만들어줘 하면 똑같이 0번째 요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되게 자유롭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리스트에 있는 요소 중에서 1이라는 요소를 없애줘 라고 하면 1이 그 가장 먼저 나타나는 1이라는 요소를 없애줍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1은 안 사라지고 가장 먼저 앞에 있던 1이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팝이라는 거는 가장 뒤에 있는 거를 이제 출력을 하고요. 그 리스트에 가장 뒤에 있는 걸 출력을 하고 동시에 요거 3을 없애버리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 구조 아시는 분은 그 스택 구조에서 쓰는 그 팝이랑 같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푸시푸시하고 막 팝팝하고 하잖아요. 그 자료 구조를 할 때. 그다음에 리스트 정렬하기. 뭐 sort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바로 이제 어, 잘 정렬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는 끝났고 이제 투플이라는 자료형도 있습니다. 투플도 굉장히 편리한 도구인데 이거는 리스트랑은 같은데 예, 거의 비슷한데 값을 수정하거나 삭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료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스트는 대괄호로 표현을 했는데 튜플은 이제 소괄호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빈 튜플을 생성을 했고 그거의 타입을 본 거고 그다음에 요소를 한 개만 넣은 튜플입니다. 그래서 튜플은 파이썬 문법상 하나만 있을 때는 뒤에 콤마를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없이 하면 어, 되는데 이제 되는 것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인터프리터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1만 이렇게 쓰면. 근데 이 경우에는 되네요. 그래서 한 요소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콤마를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문법이고, 그다음에 여러 요소 있을 때는 마지막에 콤마를 안 찍어주셔도 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튜플 안에 튜플을 넣을 수도 있고,
하지만 튜플은 삭제와 변경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뭐 0번째 요소를 삭제해줘라는 거는 이제 오류가 나오게 되죠. 아, 이거 튜플은 어, 아이템 딜리션을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인덱싱은 가능합니다. 0번째 요소 알려줘 하면 0번째 요소는 알려주죠. 그 다음은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인데 딕셔너리는 키 밸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중괄호로 그 둘러싸가지고 표현을 하고요. 일종의 사전입니다. 키라는 단어에는 이제 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 키2라는 값에는 2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딕셔너리를 선언하면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게 키 밸류라고 하는데요. 이제 밸류 값에는 다양한 값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튜플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키를 이용하여 밸류 구하기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딕셔너리가 있으면 지금 키1에 해당되는 밸류 값을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괄호 열고 키1을 입력해주면 여기 있는 밸류 값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키1, 키2만 있었는데 이 키3에 밸류 값 3을 갖는 그러한 걸 추가하고 싶다 하면 이런 명령을 통해서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냥 키3에 3을 넣을 거야 라고만 선언을 해주면 이렇게 덧 붙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키1 값을 삭제해줘 하면 이렇게 삭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딕셔너리 중에서 키 값들만 알려줘 라는 명령은 이 keys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면 이제 이용하기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렇게 리스트로 감싸서 var keys 해주면 어,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좀 다루기 편하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딕셔너리에 있는 밸류 값들 여기 1, 2, 3 요것만 알려줘 하는 거는 이제 values라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items라는 것도 있습니다. items 하면 키 1에 1, 키 2에 2, 키 3에 3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부를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지금 설명드린 것들은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키스킷에서 어, 막상 챌린지 때 사용할 문법들은 한정적이라서 이런 리스트 딕셔너리가 뭔지만 알고 계시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집합은 이제 집합도 여기서 이제 set이라는 걸 이용해서 집합을 만드는데 1, 2, 3이라는 리스트가 있으면 이거를 집합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set 1에 넣어주면 이제 집합도 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방식이 딕셔너리도 있었는데 이런 딕셔너리도 있는데 딕셔너리는 중괄호에 키값 콜론 밸류 값 콤마 키값 콜론 밸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값들만 따다다닥 있다면 그 중괄호 내에 값들만 따다닥 있으면 얘는 집합입니다. 딕셔너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 집합은 언제 이용하냐면 그 집합에는 같은 요소가 중복으로 있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나나라는 글자를 집합화시키면 A는 3개나 있고 N은 2개나 있기 때문에 이거 중에서 아무거나 그 중복이 되지 않게 요소 하나씩만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합은 순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서 보시면 이거 실행할 때 아까는 다른 형태였는데 지금 A, B, N으로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해서 한 문자만 입력하면 보통 같게 나오는데 막 순서가 뭐 B가 앞에 있다고 B가 제일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셋은 슬라이싱이나 인덱싱이 불가능한 게 그 순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보시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게 가능해서 셋 1, S1과 S2가 있을 때 이제 합집합은 유니온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교집합은 intersection, 그다음 차집합은 difference
그래서 이거는 순서가 중요한데 S1에서 S2를 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리언 자료형도 있는데요. 어, true or false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어, true를 저장한 다음에 이걸 타입을 보면 불이라고 써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0 또는 1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var 변수에 true를 입력한 후에 타입을 보면 불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비교 연산자인데 1이랑 1은 같냐? 라는 뜻입니다. 같은지를 물어봤으면 이제 true죠. 그래서 이것 또한 요거 자체가 true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입을 보시면 불이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 비교 연산자랑 논리 연산자인데 이거는 한번 천천히 봐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같음, 같지 않음, 초과, 미만, 이상, 이하, 객체가 같음, 객체가 같지 않음인데 이 객체가 같은 건 좀 더 엄밀한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밑에 봐볼게요. 그 이꼴로는 같다고 나오는데 is로는 서로 같지 않다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경우인지 밑에 아마 예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이랑 10이랑 같은지 하면 true죠. 11이랑 11이랑 다른가를 물어봤으면 false죠. 같으니까. 그래서 false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10이랑 10.0이랑 같으냐 하면 파이썬은 놀랍게도 둘을 같다고 말을 잘 해줍니다. 그럼 10이랑 10.0은 같은 객체냐라고 물어보면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그 물어봐 주는 거예요. 너 이거 is가 원래 같은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약간 같은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너 실수로 is로 물어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한번 경고를 해주는 거고 어쨌든 그 결과는 이제 저희가 원했던 건 이제 is니까 false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죠. 둘은 다른 객체니까 서로 애초에 자료형 자체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리고 네, 아이고. 그래서 아마 파이썬 잘 아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뭐 and or not 연산도 있어가지고 10은 true죠. true이고 얘도 true면 이제 true를 이제 and는 A랑 B가 둘 다 true일 때 true를 이제 반원하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면 false를 반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는 이거 kiss for fast, equal velocity 이거 이렇게 하면 얘 둘은 다른 문자열이죠. 그래서 false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고요. 5어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참이면 참이고 둘 다 이제 false면 이제 false가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10은 10이고 키스 for Fest랑 에코리 유니버시티 2024가 다르냐 하면 둘 다 true죠. 둘 다 true니까 true가 나오고 지금 얘는 이 밑에 있는 경우는 true고 얘는 false니까 그래도 true가 나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얘 5어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건 and였을 때 true기 때문에 true가 나오고 얘는 둘 중에 하나가 얘는 false더라도 얘가 true기 때문에 true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어문입니다. 제어문은 이제 아마 잘 아시겠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는 if 다음에 조건을 넣고 그다음 세미콜론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C 언어 같은 경우 예시로 들자면 이제 중괄호로 감싸는데 if문 같은 경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데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여쓰기로서 if문에 속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이썬은 어, 그래서 보면 x는 2를 넣었을 때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true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걸 실행하면 값이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넣고 같은 걸 해주면 밑에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조건문이 얘가 true가 아니라 얘가 false일 때는 어떠한 걸 하고 싶다 하면 else문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else 하고 콜론 찍어준 다음에 똑같이 들여쓰기를 하고 이렇게 해주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값이 음수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else if,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파이썬은 elif라고 하는데
조건을 넣고 이게 만약에 아니면 그 다음 조건을 테스트해보고 이게 아니면 그 다음 조건을 테스트해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다 아니면 이제 else문을 실행하는 그러한 구조로 이제 조건문을 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x는 3을 넣으면 x가 3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건 false가 10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건 false가 되고요. 그다음에 0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 값이 프린트가 되고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위에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아래에 있는 건 보지 않고 넘어가게 돼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예시를 보는 게 편한데요. x는 7 해놓고 만약 x가 0 이상이면 0 이상이라는 문자를 출력하고 아니면 음수라는 문자를 출력해라 라는 걸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편리한 표기법이고요. while문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조건이 true일 때 true인 조건 하에서 이 밑에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반복문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num에다가 1을 넣고 5보다 작을 때 계속 num을 프린트하는데 num을 하나씩 증가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1, 2, 3, 4가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if문을 이제 while문 안에 또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들여쓰기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이제 num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즉 짝수일 때 num은 짝수입니다를 출력하세요 하고 이제 num을 하나씩 증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if문 안에 이게 들어가고 만약에 해당되지 않으면 바로 if문 바깥에 있는 요게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2468는 짝수입니다. 이게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while true라고 입력하면 이제 무한 루프인데요. 근데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break라는 명령어를 쓰면 이제 가장 바깥에 있는 그 반복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썬에서 if문, while문, 뭐 break 이런 것들 보고 있는데 이걸 양자회로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회로에서도 막 측정된 결과가 뭐 0이다. 막 0번째 큐비트 측정 결과가 0이다 하면 그때 첫 번째 큐비트에 하다마드를 가고 만약에 0번째 큐비트 측정 결과가 1이면 두 번째 큐비트에는 Y 게이트를 가하라. 이런 명령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그게 구조가 요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 while문, if문, break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챌린지 문제로 나오게 돼요. 그게. 그 다음에 for문은 이제 while문과 똑같이 반복문인데 이것도 아마 파이썬 다들 해보셨다고 하니까 익숙하실 텐데 보시면 어, 1, 2, 3이라는 게 있으면 요거를 in 뒤에 써주면요. 1을 갖고 와서 1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있는 거 2를 갖고 와서 출력해주고 3을 갖고 와서 출력을 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터러블 뭐 리스트라든지 이렇게 어쨌든 순서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끄집어 와가지고 반복문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10, 15, 17, 20을 하나하나씩 이제 불러오면서 4번 반복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짝수면 짝수, 홀수면 홀수를 출력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10번 반복을 하고 싶다. 뭐 이러면 range라는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range는 이 10을 넣으면요. 0부터 10 미만까지 정수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5, 10 이렇게 하면 5, 6, 7, 8, 9를 의미합니다. 5 이상 10 미만. 그래서 보시면 포문에 레인지 5를 넣어주면 0, 1, 2, 3, 4. 그러니까 0, 1, 2, 3, 4를 순서대로 이제 호출하는 거죠. 그것도 보시면 5, 6, 7, 8, 9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끝에 있는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파이썬 기초는 거의 다 왔는데요. 어, 함수입니다. 이제 함수 보고 클래스 보고 끝낼 것 같습니다. 함수면 음, 이러한 def라는 걸 통해서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함수명을 써주고 그다음 반 입력을 써주고요.
괄호 열고 받을 입력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안에서 실행할 스테이트먼트들 적어주고 리턴 값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선언할 때 뭐 인풋 값이나 리턴 값의 그 잔류형을 적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 해주고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보면 def 키워드를 통해 함수임을 선언하고 f는 함수명을 의미하고 x는 함수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를 뜻하고 이제 이 함수도 이 함수에 속하는 거면 다 들여쓰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줄을 바꾼 후 들여쓰기를 하고 스테이트먼트에 해당하는 코드가 이제 싱이 되고요.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그다음 리턴 뒤에 적은 y가 반환되며 함수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제곱근을 계산한 함수를 만들어 보면 어, 이렇게 보시면 x를 인풋으로 받아서 x의 2분의 1 제곱을 해서 리절트로 뽑아주고 이거를 리턴하는 걸 보면 여기다가 4를 입력을 하면 2.0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그 만약에 이제 다른 코드 언어처럼 입력의 자료형과 출력의 자료형을 딱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싶다 하면 이런 문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뭐 정수형 자료만 받을 거고 출력은 뭐 이렇게 실수 형태로 출력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명시를 해주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이제 되고요. 잘 돌아가긴 하는데 어, 이건 이제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고 또 여기다 이제 뭐 타입 체크라는 거를 이제 위에 데코레이터로 붙여주면 막 오류도 띄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만 알아두시기만 하고요. 그건 이제 사용할 일은 없을 겁니다. 챌린지에서. 그래서 어쨌든 입력의 자료형과 출력의 자료형을 입력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제곱해 주는 거. 이제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아가지고 x의 y제곱을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5의 제곱, 2의 세제곱을 계산을 해줬죠. 아니죠. 이거는 그거. 그 5,1을 했으면 이 5가 x에 들어가고 2가 y에 들어가서 5의 제곱을 계산을 해주는데 이제 지금 x랑 y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면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입력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2, 3만 했으면 그냥 2, 3만 했으면 2의 세제곱이 나왔을 텐데요. 8. 근데 y는 2, x는 3이라고 했기 때문에 y에다가 2가 들어가고 x에 해당한 3이 들어가서 3의 제곱인 9가 나오게 됩니다. 뭐 그렇고 매개 변수의 디폴트 값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x를 n으로 나누는 그런 함수인데요. x를 인풋으로 받고 n은 2라고 적혀 있으면 요 n 값에 아무런 값도 주지 않았다면 2를 넣어서 2로 나눠주는 값을 출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3만 이 값을 하나만 넣었으면 요 x에다가 3이 들어가고 n에다가는 이제 아무것도 그러니까 n은 2로 계산이 돼가지고 디폴트 값인 그래서 1.5가 나오게 되고요. 예, 실행시키고 이렇게 1.5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6, 3을 넣어주면 원래 디폴트 값은 2였는데 여기 3을 저희가 명시해 줬기 때문에 이 2는 무시가 되고 n에다가 3이 들어가서 6 나누기 3 해서 2.0이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람다 함수라고 또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보시면 어, 요거는 이제 설명이니까 코드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났고 보시면 x랑 n을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n분의 x를 출력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한 줄짜리 그 함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코드를 짤 때는 저희가 코드를 A부터 Z까지 전부 다 작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코드를 작성할 때는 어, 다른 사람이 코드를 짜놓은 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상환경 저희가 설정을 했죠. 가상환경 설정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코드를 작성을 시킬 때 이 주피터 랩을 부르실 때 이 가상환경을 액티베이션 시켜놓은 상태에서 주피터 랩을 켜셔야 돼요. 그래서 요 가상환경에
저희가 필요한 그 남들이 짜놓은 다른 분들이 이제 작성해둔 그런 코드들이 들어가 그걸 이제 다운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PIP 인스톨을 뭐 콘다 인스톨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IBM에서 만들어진 그런 퀴스킷이라는 그런 코드 패키지도 다운을 받아 놔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앞으로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메스라는 그런 패키지가 있는데요. 그걸 임포트해서 그럼 그 안에 파이라는 그 3.141592 그거 있죠. 그거를 이제 불러오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메스라는 패키지에서 파일이라는 것만 임포트 하겠어 라고 명령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스 임포트를 하면 mesh.pi로 해야 될 거를 메스에 있는 것 중에서 파이만 임포트 할게 하면 이제 파이만 입력해도 바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스라는 이름은 너무 길어. 메스라는 거를 empty라는 이름으로 줄여서 임포트를 할게. 그러면 empty.py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numpy를 mp로 그 줄여가지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numpy에도 py라는 그 3.1415926538 이거를 어, 해주는 게 있습니다. numpy는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클래스와 메서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용어들이 막 헷갈리는 것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뭐 메서드, 뭐 어트리뷰트 속성이라고 부르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음, 이제 클래스는 굉장히 편리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쿠키를 찍어내는 그런 쿠키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계산기, 그 사칙 연산을 하는 계산기를 찍어내는 그 틀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이닛이라는 거는 이 클래스를 처음 선언할 때 first랑 second라는 인풋을 받아서 이 클래스 내부에 first, second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first를 받아서 이 클래스 내부의 first라는 변수에 이 입력을 저장할 거고 클래스 내부의 second라는 변수에 이 second 값 입력받은 거를 저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set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선언할 때 말고 이제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을 바꾸고 싶으면 이제 똑같이 이렇게 값을 업데이트 하겠다는 거고요. 이 add 같은 경우 보시면 그 내부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닛을 통해서 입력을 받은 거나 set 데이터를 통해서 입력을 받은 요 first나 self second 이것들을 더한 결과를 리턴해 주겠다는 거고요. add는. 그다음에 이 sub는 빼주겠다라는 거고 mul은 곱해주겠다, div는 나눠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가 있을 때 보시면 A란 이제 이러한 계산기, 사칙연산을 해주는 계산기를 찍어낸 쿠키틀로 쿠키를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쿠키예요. 그러니까 얘는 쿠키틀이고 쿠키를 찍어냈는데 요 A에다가 3이랑 5라는 걸 넣어줬죠. 그러면 요 3이 first에 들어가서 그리고 A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A.first에 3이 들어가고 A.second에 이제 5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B는 이제 B도 일종의 계산기 만들어진 쿠키인데 13과 3을 넣어줬죠. 그래서 B.first 값이 13이고 B.second 값이 이제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어, A는 for cal의 instance라고 A는 객체라고 말을 합니다. 객체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쿠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로 객체를 찍어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A의 first에는 3을 넣어주고 second에는 B를 넣어준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irst 값, second 값 나온 걸 볼 수 있고 3이랑 5라는 값을 넣어줬으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준 거 하면 3 더하기 5, 3 빼기 5, 3 곱하기 5, 3 나누기 5 값이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B도 마찬가지로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set 데이터도 만약에 활용을 해보고 싶다 하면 뭐 원래 A first랑 A second가 3이랑 5였는데 3이랑 이렇게 5였는데
a.set 이거였나요? 해가지고 얘를 7이랑 13으로 바꾸고 싶다. 어? 아, 붙여서 쓰는 거네요. set data.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해주면 7이랑 13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요건 이제 주피터 노트북 형태의 특이한 형태인데 지금 A에서 7, 13으로 넣었잖아요. 그 A의 first랑 A의 second를. 그래서 이걸 실행했을 때 73이 나오면 이걸 실행했을 때 그 윗줄을 실행하면 또 73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미 A 값에 넣어뒀기 때문에 넣어둔 상태에서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를 3이랑 5로 다시 복구를 시키고 싶으시면 다시 이걸 돌려야죠. 3이랑 5로 처음에 선언했던. 그 다음에 이걸 입력하면 다시 3이랑 5로 바뀌고 이것도 3이랑 5로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실행시키는 순간 A를 이제 7과 13으로 오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시 13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줄부터 차례대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제가 실행시키는 그 행이 우선이 돼서 이제 실행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줄을 실행을 안 하고 밑에 줄을 먼저 실행하면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그 밑에 줄부터 실행시키는 게 의도된 거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제 되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 도구고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용한 도구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 클래스에 대한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파이썬 자체를 깊이 있게 아는 건 아니라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드디어 그 키스킷 사용 방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키스킷 사용 방법에 대해 다루겠는데 혹시 쉬는 시간 필요하실까요? 지금 이제 80분 동안 했는데 혹시 잠깐 쉬었다가 하면 좋을지 아니면 계속해도 좋을지 처음에 채팅 올려주신 세 분의 다수결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아니면 조금 쉴까요? 다들 계신가요? 채팅. 네, 선우님 계속하자고 하시고 이제 한 번만 더 계속하자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저는 뭐 계속하면 더 좋죠. 뭐 계속해도 좋고 쉬었다 해도 좋고 다 한데 이제 파이썬 다들 아시는 분이어서 여기까지는 되게 편하게 따라오신 분도 계실 거고 만약 파이썬 모르셨다면 이제 요 튜토리얼에 설명들이 다 자세히 써 있거든요. 제가 빠르게 빠르게 넘어갔지만 그래서 이것들 한번 보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키스크 폴 페스트 2024고요. 어, 먼저 대량으로 이제 여러 가지들 다 불러옵니다. 그래서 퀴즈킷이라는 거에서 퀀텀 서킷이라는 그런 클래스를 불러오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Shift 엔터 해주시면 지금 여기 왼쪽에 별표 떠 있는 게 실행 중이란 거고 이제 1로 바뀐 게 실행이 완료됐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퀴즈킷이란 무엇인가? 일단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키스킷 폴 페스트에 참가하셔서. 그럼 퀴즈킷이란 무엇인가? 천천히 봐보도록 할게요. 퀴즈킷은 양자 컴퓨팅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2000개 이상의 forks, 그 다음에 8000회 이상의 contribution, 그 다음 3조 개 이상의 양자회로 실행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킷은 2017년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 줄여서 SDK로 처음 등장했지만 그 이후로 양자회로 작업을 구축, 최적화, 조율, 실행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종합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발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꼭 키스킷 홍보대사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네요.
그래서 오늘날 키스킷 SDK는 확장된 소프트웨어 스택의 한 구성 요소일 뿐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퀴스킷 SDK 말고도요. 퀴스킷 주변에 곁다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택의 한 구성 요소일 뿐이지만 굉장히 핵심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퀴스킷 SDK 구조는 나머지 퀴스킷 소프트웨어 스택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 가지 퀴스킷 소프트웨어 스택들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SDK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지금은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키스킷은 누구나 쉽게 실험을 설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 회로를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키스킷은 이제 지금처럼 이제 여러분들 아마 취미로 그냥 와보시고 궁금하셔서 이제 오셨을 테니까 이렇게 취미로 하는 사람 혹은 이제 연구 및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머신러닝 같은 거 돌릴 때도 이런 퀴즈킷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약간 다른 말이긴 한데, 이러한 양자 컴퓨터, 양자 회로 설계하고 그걸 실행하는, 어, 그런 게 퀴즈킷만 존재하냐 하면 아닙니다. 뭐, circ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아니면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그 퀀텀 머신러닝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페닐레인이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그다음 뭐 AWS 브라켓 이런 것도 존재하고 이제 되게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퀴스킷 사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퀴스킷 왜냐면 이제 IBM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공개하고 퀴스킷은 되게 활발하게 그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첫 시작으로 퀴스킷을 알아두시는 것이 저는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좋은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자료도 많고요. 그래서 양자 회로는 이제 퀴즈킷의 기본 단위는 양자 회로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서킷에 대해서는 워크숍 2 처음 부분에서 다뤘었죠. 그래서 양자 회로는 양자 비트 또는 큐비트라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전 워크숍에서 이미 기초적인 큐비트와 양자 회로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IBM 퀀텀에서도 그러한 리튼 코र्스와 비디오 렉처들을 제공하니 복습이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 이건 약간 다른 말이긴 한데, 이 파이썬 튜토리얼은 이제 키스키 폴페스트 2023, 막 이런 작년 자료들을 그대로 사용한 게 티가 나는데, 이 워크숍 자료들은 올해 다 싹 다 갈아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냐면 이게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게, 키스킷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1년 전 키스킷이랑 지금 키스킷이랑 전혀 다른 모습이, 그러니까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전혀 다른 것까지는 아닌데, 많이 다른 모습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링크도 걸어놨으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이제 퀴즈킷 같은 것들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양자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는 방법을 볼 텐데요. 아래의 코드스에서는 퀀텀 서킷 함수를 사용하여 두 개의 큐비트와 두 개의 고정 비트를 가진 양자 회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qc.draw 메소드를 활용하여 양자 회로의 모습을 그리려고 하는데요. 음, 이제 Q0랑 Q1이라는 요 글씨도 있잖아요. 이제 밑에서 요걸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보시면 QC equal quantum circuit. quantum circuit은 아까 위에서 봤을 때 막 from qiskit import quantum circuit 해서 이렇게 불러온 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불러온 거고요. 그래서 2,2라는 거는 두 개의 큐비트와 두 개의 클래시컬 비트를 가진 그런 양자 회로를 만들어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그다음 실행시킨 다음 그려줘라는 뜻이고요. 이 MPL은 matplotlib의 약자로 이게 없으면 그 여러분들 기본 컨피규레이션 파일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아마 없어도 예쁘게 여기는 예쁘게 안 나오네요. 그 컨피규레이션 파일에 matplotlib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없어도 지금 못생기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담백하게 못생기게는 아니고 담백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MPL로 하면 좀 화려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두 개의 큐비트와 두 개의 고전 비트를 가진 양자 회로를 만들게 되고요. QC 드로우 메소드를 활용하여 이제 양자 회로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퀀텀 서킷이 클래스고 이게 객체고 이 객체에 있는 드로우라는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양자 회로를 그렸다. 양자 회로를 그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류가 발생하면 가상환경 설정이 잘 안 되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이걸 실행시켰는지. 이걸 실행을 안 시키고 밑에 걸 바로 실행을 시키면 안 되겠죠. 퀀텀 서킷이란 거 불러오는 명령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에 거 무조건 반드시 실행시키고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실행을 시키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위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양자 회로죠. 그래서 이제 게이트들을 가할 거예요. 근데 아까 컴포저 보여드렸죠? 그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막 이미지 끌고 와가지고 상태 착착 바뀌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IBM 퀀텀 플랫폼, IBM 퀀텀 러닝에 들어가서 이제 컴포저를 봤는데 이걸 클릭하셔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걸어뒀고요.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코드로서 양자 게이트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렇게 못하니까 코드로 하려면 qc라는 변수 뒤에 .x를 하고 그럼 x 게이트를 가하겠다는 건데 여기 안에 숫자를 써줘야 되는데 몇 번째 큐비트에 x 게이트를 가해주게 될 거냐를 요 가로 안에 있는 숫자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직접 코드를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위에서 요런 양자회를 만들었죠. qc라는 이름에. 그러면 여기서 0번째 큐비트에 x 게이트를 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미 실행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이미 사진이 떠 있었는데요. 아마 그런 캐시 파일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그림이 없었다가 생긴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세거든요, 숫자를. 그래서 0번째 큐비트에 X 게이트를 가는 거고, 그다음 첫 번째 큐비트에 하다마드 게이트 가고 싶다. 그럼 이러한 H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려졌고요. 이걸 한 번 더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런 게 QC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또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두 번 실행시키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하다마드 게이트가 첫 번째 큐비트에 또 붙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0부터 시작된다는 거 항상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원하지 않는다. 어, 이거 하다마드 게이트 간 거 어떻게 없애요? 하면 다시 처음부터 빈 거 만들어주고, 아이고, 빈 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X 게이트 가하고, 그 다음에 하다마드 게이트 가해주면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궁금하셨을 수도 있는데 큐비트 두 개가 있고 클래시컬 비트 두 개를 선언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클래시컬 비트는 왜 선언을 할까요? 저희가 측정한 결과는 클래시컬 비트로 저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측정의 결과는 0 상태 또는 1 상태잖아요. 어쨌든 측정을 하면 중첩 상태는 깨지고 그런 얽힘 상태도 깨지고 하기 때문에 콜랩스 되기 때문에 고전적인 정보로 변환이 됩니다. 0 또는 1로. 그래서 그 측정의 결과는 이제 고전적인 비트에 저장한다 해서 이렇게 클래시컬 비트도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measure는 0번째 큐비트의 측정 결과를 0번째 클래시컬 비트에 첫 번째 큐비트의 측정 결과를 첫 번째 클래시컬 비트에 저장을 해라. 그러니까 순서대로 저장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끔 의도에 따라 뒤집어 쓸 때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1, 0 해가지고요. 보시면 지금 1, 0 이렇게 됐죠? 0번째인데 첫 번째에 저장하고 첫 번째 큐비트인데 0번째에 저장하고 근데 이거를 이 0, 1로 바꾸면 아마 조금 회로가 지저분해질 텐데 이제 여기다 추가를 또 한 거라서 이거 보시면 0, 1 이렇게 순서대로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 주고요. 다시 초기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어, 맞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실행시키면 막 매저가 또 더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드로우를 틈틈이 해줘야 되는 게 제가 매저를 이전 코드셋에서 이미 했는데 만약에 매저를 나중에 밑에서 한 번 더 했다. 막 매저를 이거 측정을 한지 까먹고 나중에 매저를 한 번 더 했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그림을 보지 않으면 매저가 두 번 반복되는지 확인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양자회로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양자회로가 어떤 모습인지 이 드로우를 이용해서 그려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 챌린지 문제 푸실 때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다 이론상으로 이제 잘 계산해 놓으셨고 그걸 이제 코드로 옮겨 넣으실 때 어, 이 순서 때문에 답이 오답으로 처리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리트렌디한 표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컴퓨터 구조를 아시는 분은 뭐 빅엔디안 리트렌디안 아시겠지만 그 이러한 양자 회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큐비트 두 개. 지금 클래시컬 비트는 선언 안 했죠. 두 개의 큐비트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0번째 큐비트에 X 게이트를 가한 이러한 양자 회로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로 읽으실 건가요? 위에서부터 1, 0 상태. 지금 전부 다 0 상태로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X 게이트를 거치니까 1 상태가 됐죠. 0번째 큐비트는. 그래서 그러면 1 텐서 0 상태로 읽으실 건가요? 아니면 0 텐서 1 상태로 읽으실 건가요? 어떤 게 먼저 앞으로 올까요? 뭐 이거는 이제 이 양자 컴퓨터 SDK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퀴스킷의 경우에는 보시면 0, 1로 표기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0, 1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읽으시면 안 돼요. 그 어쨌든 그러니까 뭐 사람끼리 대화할 때 일령 상태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컴퓨터에서 퀴스킷 기반으로 처리했을 때는 0, 1로 읽기 때문에 그 점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챌린지 문제에서 0, 1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그럼 이렇게 만드셔야 되지. 잘못 생각하셔서 위에서부터 0, 1 상태로 생각하셔서 이 첫 번째 큐비트 X 게이트를 가하시면 오답 처리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0, 1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하면 밑에가 0, 위에가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3 큐비트인데 뭐 1, 0, 0 상태면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게 1, 0, 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 벡터라는 것도 되게 편한 도구인데 이것도 임포트를 해온 거고요. 여기 안에다가 퀀텀 서킷을 넣어주면 그 양자 상태를 이렇게 예쁘게 출력을 해줍니다. 캡벡터 형태로요. 그래서 어쨌든 10이랑 01 중에 어떤 표현이 맞냐면 01이라는 거다. 퀴스킷은 그런 표기법을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실 수 있게 이러한 코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가 그 파울리 X 게이트 가하는 거랑 파울리 H 게이트, 파울리 H 게이트 한다. 그 하다마드 게이트 가하는 방법을 보았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게이트들을 이렇게 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챌린지 때도 이미 챌린지 문제는 다 만들어 뒀는데요. 그때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CH도 사용하게 될 거고요. 뭐 다양합니다. 뭐 X 게이트랑 Z 게이트는 당연히 사용하게 될 거고.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게이트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면 제가 여기 그 아이벤 퀀텀 그 다큐멘테이션 링크를 걸어 놨는데요. 이걸 클릭하셔서 밑에 보시면 뭐 이제 뭐 barrier, delay, initialize, measure, reset, store라는 명령어도 있고 보시면 이제 요거 파울리 X가 하는 거, 파울리 Y가 하는 거, 파울리 Z가 하는 거, T가 하는 거, 뭐 U 게이트는 저희가 다루진 않았죠, 이론 때. 그 T 게이트가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다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가할 수 있다. 뭐 CX가 이게 CNOT 게이트죠. 컨트롤 낫 게이트. CX 뭐 이런 것들도 다 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것들을 이렇게 써 두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종의 낙서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고 싶은 거 마음껏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다가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QC example exercise 1으로 해놨는데 이게 뭐죠? 연습이니까 exercise로 해야겠네요. 그래서 QC EX1 해서 두 개의 큐비트, 두 개의 클래시컬 비트 있는 걸 했는데 뭐 여기다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출력을 하면 이렇게 measure만 들어가게 되죠. 근데 뭐 QC EX1 해서 뭐 X 게이트를 첫 번째 큐비트에 가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다음에 뭐 QC EX1점 하드워드 게이트를 0번째 큐비트에 가하겠다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요 코드 실행시킬 때마다 빈 거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요걸 가하기 때문에 여러 번 실행시켜도 이게 막 계속 덧붙여서 그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빈 거를 만들어주는 것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럼 CX 게이트, CNOT 게이트는 어떻게 가하냐? CX 한 다음에 얘는 컨트롤 큐빗이랑 타겟 큐빗을 둘 다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0,1 하면 0번째 큐비트를 컨트롤로 첫 번째 큐비트를 타겟으로 하는 CNOT 게이트가 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더 있을까요? 뭐이 정도까지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론 때는 자세히 다루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요 0번째 큐비트의 양자 상태를 그 블로스피어 상에서 x축을 기준으로 3분의 파이가 60도만큼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로테이션 x 한 다음에 어 0번째 큐비트에 강할 건데 3분의 파이만큼 회전을 시키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리고 아마 넘파이를 임포트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MP하면 3분의 파이 각도만큼 0번째 큐비트를 블로스피어 상에서 x축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주겠다. 막 이런 연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게이트들 가한 거랑 이렇게 측정이랑 같이 이렇게 막 같이 붙어 있으면 보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싶다 하면 measure랑 게이트들 사이에 QCEX1점 barrier라는 걸 하면요. 이렇게 선을 딱 그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전기하는 부분, 그다음 측정하는 부분 이렇게 잘라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중간에 이제 배리어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요 중간에 뭐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어, 한번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거는 여기 그 링크를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CCX 같은 경우는 이제 터폴리 게이트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컨트롤 큐비트가 전부 다 1일 때만 세 번째 큐비트에 그 낫 게이트, X 게이트를 가해주는 그런 건데 요거는 그러면 숫자가 3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0, 1, 2 이런 식으로 0, 1, 2 이런 걸 넣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양자 회로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럼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얻어봐야 되잖아요. 그 결과를 얻을 때는 일단 어, 저희가 양자 컴퓨터를 고정 컴퓨터로 어느 정도까지는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약 조그만한 양자 회로는 보시면 그 다 그 고정 컴퓨터로 행렬 연산을 직접 해서 얘는 이제 처음에 두 개니까 00 상태니까 그거를 텐서 프로덕트를 하면 막 1, 0, 0, 0이라는 4x1 스테이트 벡터 그 캡 벡터가 되잖아요. 00 상태의 캡 벡터는 1, 0, 0, 0이라는 그러한 매트릭스니까 거기에다가
하드아머드의 X 텐서한 그 4x4 연산이 될 텐데 그 매트릭스를 곱해주고 그다음 얘도 시낫 게이트도 어떤 4x4 연산인데 그 매트릭스를 곱해주고 그다음 RX 게이트도 어떤 이제 2x2에다가 여기 아이덴티티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연산을 두 개를 텐서 프로덕트해서 또 4x4 매트릭스로 만들어가지고 곱해주고 해서 그 결과를 이제 해석을 고정 컴퓨터로 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만약에 2큐빗일 때는 그 정도인데 3큐빗일 때는 8 by 8이 되고요. 그 4큐빗일 때는 이제 행렬의 크기가 연산의 크기가 16 by 16이 되죠. 그래가지고 아마 10큐빗 정도까지는 여기 노트북 같은 데서도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 뭐 2의 10제곱 by 2의 10제곱이니까 뭐 1024 by 1024 정도는 돌아가는데요. 이게 노트북 기준으로는 아마 20큐빗만 돼도 노트북이 워닝을 보낼 겁니다. 막 이거 메모리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진짜 돌릴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워닝을 보낼 거고 이게 매트릭스가 점점 커지면 그 연산이 힘드니까요. 그리고 어,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로는 50큐비트 정도까지 연산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 이제 뭐 특정한 처리들을 해주면 좀 더 많은 큐빗을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게 고정 컴퓨터로 양자 컴퓨터를 시뮬레이션 돌리는 방법이고요.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직접 돌릴 때 이걸 행렬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거 하나하나 행렬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펄스를 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H 게이트 펄스 딱 가해주고 X 게이트 펄스 딱 가해주고 이런 식이라서 어 이제 회로 이 큐비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클래시컬 컴퓨터로는 시뮬레이션 돌릴 수 없는 거를 이제 양자 컴퓨터로는 이제 쉽게 물론 쉽지는 않지만 공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지만 어, 어쨌든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전적인 컴퓨터로도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경우에는 고전적인 컴퓨터로 흉내를 내는 거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AR 시뮬레이터라는 게 이제 고전적인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설명들 이제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전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왜냐하면 큐비트가 많아질수록 그 양자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고전적인 비트 개수는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하지만 이제 큐비트 개수가 적은 양자 회로 혹은 이제 뭐 특수한 트릭들을 이용할 수 있는 양자 회로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전적인 여러분 노트북에서 행렬 연산을 통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거를 백엔드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양자 회로를 계산하는 그러한 연산 장치 백엔드로서 쓰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일단 샘플러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드릴 건데 이거는 그냥 일단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이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린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뭐 샘플러라는 걸로 감쌀 거고요. 샘플러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백엔드 샘플러로 감쌌으면 이 샘플러로 실행을 시키겠다. 뭐를? 위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QC-EX1이라는 요 양자 회로를 실행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고요. 그럼 실행시킨 그 결과를 잡이라는 거에 저장하고요. 이 잡에서 결과를 끄집어낼 건데 이게 그 자료가 어떤 리스트 더블 그 꺽쇠 안에 있어가지고 이걸 끄집어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떠한 그냥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일단 정해진 그런 트릭입니다. 정해져 있는 거라서 이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고요. 항상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어쨌든 QCX1 회로를 실행시키겠다. 샘플러로. 그 결과를 잡에 저장하고 잡에서 결과를 뽑아내겠다. 뽑아낸 것 중에서 어떤 그 자료 구조 때문에 이러한 걸 뒤에 붙여줘야 되고요. 그걸 결과에 저장을 했다. 이거를 결과를 프린트를 해보겠다 하면요. 막 결과가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샘플러 펌 리절트 어쩌고 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메타데이터는 아마 관심이 없을 거고요. 이 데이터가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고 올 거고 이 데이터에 들어가면 그 안에 C라는 값이 있어요. 이 C라는 값에 우리가 측정한 결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운트 결과를 갖고 오겠다 하면 지금 보시면 10이 측정된 건 413번, 01이 측정된 건 360번,
00이 측정된 건 122번, 11이 측정된 건 129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볼게요. 만약 얘만 있다. 그럼 어떤 양자 회로죠? 밑에서부터 읽어야 된다고 했죠? 1, 0. 무조건 1, 0만 관측돼야 되는 그러한 양자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 실행을 시켜보면 1, 0만 1024번 관측이 됐다라고 알려주죠. 그쵸? 그러면 만약에 이게 x가 아니라 하다마드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큐빗이 루트 2분의 1의 0 상태 더하기 루트 2분의 1의 1 상태가 되죠. 그러면 0, 0 상태 혹은 1, 0 상태가 각각 절반의 확률로 측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0, 0 또는 1, 0으로 되고요. 어, 그거 두 개가 대충 절반씩 측정이 돼야 되죠. 보시면 10, 00 이게 508번, 516번으로 대충 둘이 비슷한 확률로 이제 관측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직접 이제 고전적인 연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을 절반의 확률, 00을 절반의 확률로 해서 막 샘플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이제 0번째 큐빗이랑 첫 번째 큐빗 둘 다 하다마드 게이트가 하는 건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 개의 하다마드 게이트 가하면 얘는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워크숍 2 초반부에 다뤘었는데 이거는 00부터 11 상태까지 00, 01, 10, 11을 전부 다 같은 그 확률로 어, 만들어주는 그러한 양자 회로죠. 이 하다마드 게이트를 싹 다 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과를 보면요. 0, 00, 01, 10, 11이 각각 대충 250번 정도씩 잘 측정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샘플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4분의 1씩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의문이 드시지 않나요? 왜 200 몇 번인지. 아까는 이제 두 개만 있을 때는 각각 500 몇 번이었고 아까 10 하나만 측정되는 상태에서는 1024번 측정이 됐었죠. 근데 왜 양자 회로를 1024번 실행을 시킬까요? 라는 겁니다. 이것도 275, 238, 258, 253 다 더하면 아마 1024가 나올 겁니다. 나오겠죠? 네. 음, 되네요. 그래가지고, 음, 왜 1024번 실행을 시킬까요? 저희가 어쨌든 양자 상태를 저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자 회로로 양자 상태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양자 회로로 양자 상태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측정한 결과만, 그러니까 붕괴된 결과만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이 양자 상태 그 자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측정을 통해서만 우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측정을 하면 붕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붕괴가 된 상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측정한 상태, 그 고전적인 상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양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분포로 어떠한 확률 분포로 어떠한 양자 상태가 측정이 되었는지 어떠한 상태가 측정이 되었는지 그 확률 분포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요 양자 회로를 여러 번 돌려가지고 그 측정 결과에 대한 확률 분포를 얻어야 됩니다. 뭐 00 상태는 몇 번 측정되고 01 상태는 몇 번 측정되고 10 상태는 몇 번 측정되고 11 상태는 몇 번 측정됐으면 총 측정 횟수에 대해서 어, 총 측정 횟수로 그걸 나눠주면 이제 각각의 몇 퍼센트 확률로 어떠한 확률로 측정이 됐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번 실행을 시키는 거고 디폴트 값이 1024번입니다. 1024번 실행을 시키는 것이 디폴트 값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벨 스테이트 만들기가 있습니다. 벨 스테이트는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이거는 한번 봐보세요. 이거 위에 설명은 뭐 X 게이트 가하고 하다워드 게이트 가하고 시낫 게이트는 어떻게 가한다라는 설명이고요. 이건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잘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랬을 때 요거에 한번 스테이트 벡터를 볼까요? 어떤 양자 상태가 만들어졌는지. 이게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어떠한 양자 상태가 나올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다음에 하면 이제 정답을 알 수 있겠죠. 하면 아 죄송합니다. 하면 요러한 양자 상태가 나왔습니다. 00 마이너스 11 루트 2분의 1의 00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11 이러한 것도 벨 스테이트 중에 하나였죠. 네. 뭐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이걸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0011로 이제 이 위아래 순서가 뭐 어떻게 생각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항상 밑에 있는 게 앞쪽에 있다. 위에 있는 게 뒤쪽에 있는 거다라고 항상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수식을 전개하면서 이게 나오는지 잘 계산이 되는지를 한번 이론적으로 테스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연습입니다. 이번에는 벨 스테이트를 만들어 봐라라는 건데요. 어 이거 제가 이미 답을 써 놨거든요. 이게 챌린지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를 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업무는 뭐를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요. 그걸 여기 있는 설명을 그대로 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진짜 문제에서는 이게 비어 있겠죠. 이게 이렇게 비어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어 보시면 하다마드 게이트를 0 번째 큐비트에 가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QC EX2 점 하다마드 게이트를 0 번째 큐비트에 가했다. 그다음에 CNOT 게이트를 Q0를 컨트롤로 하고 Q1을 타겟으로 하도록 가해 줍시다. 그러면 QC EX2 점 CX에서 0, 1 보시면 왜 Q0, Q1이라고 이름 붙였냐면 이 앞에 설명을 했죠. 0 번째 큐비트를 줄여서 Q0라고도 부르니까 Q0는 0 번째 큐비트, Q1은 첫 번째 큐비트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설명을 써 놓았으니까 이건 이제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죠.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돼 가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위에 처음 양자 상태는 00 상태입니다. 근데 하다마드 게이트를 거치고 나면 이 0 번째 거 즉 여 위에 밑에 있는 게 앞에 거고 위에 있는 게 두 번째 거니까 뒤에 있는 게 0 플러스 1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건 0 상태 그대로 남아 있고요. 뒤에 있는 게 0 플러스 1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시납 게이트를 가해 주니까 얘가 0일 때는 얘 그대로 0, 얘가 1일 때는 얘가 앞에 있는 게 1 이렇게 돼 가지고 00, 11 상태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벨 스테이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진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여기까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안 할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실제 하드웨어 양자회로 실행시키는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여기 API 토큰 있었죠. 그 IBM 퀀텀 플랫폼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하시면 여기 토큰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걸 복사하기를 눌러 주세요. 복사하기를 한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코드에 your token here에 그 API 토큰을 복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하면 막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엄청 길 겁니다, 토큰이. 그래서 이걸 넣어 주세요. 넣어 주시면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토큰을 넣어 주신 다음에 Shift 엔터나 뭐 컨트롤 엔터를 눌러 가지고 이걸 실행시켜 주세요. 실행시켜 주시고 아마 처음 하시는 분은 이거를 주석 처리한 다음에 실행하셔도 될 거고 하여튼 어 여기에다가 여러분 토큰을 넣고 대신 중요한 게 토큰이 쌍따옴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쌍따옴표까지 이렇게 벗기고 토큰을 넣으시면 안 돼요. 쌍따옴표가 있는 상태에서 토큰을 넣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명심해 주시고요. 그 여러분들의 계정 정보를 세이브한 다음에 그거를 불러옵니다. 로드하면요. 그다음에 이건 뭐 항상 쓰는 거고요.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거는 어쨌든 서비스를 불러왔어요. 여러분들 계정을 불러왔고요. 그럼 여러분들 계정에서 이게 무슨 명령어냐면요. 여러분도 아까 보셨겠지만 IBM 퀀텀 플랫폼에는
그 무료 계정은 3개의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었죠. 그거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사용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명령을 전 세계에서 막 보내겠죠. 이거 우리 내 양자회로 계산해 줘. 막 이러면서 보내면 큐가 쌓여요. 작업 큐가 막 쌓입니다. 작업 대기줄이 생겨요. 그럼 이 명령은 뭐냐면 그래 IBM 너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동작 가능한 거 그리고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진짜 양자 컴퓨터 중에서 진짜 그 고정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네가 갖고 있는 진짜 양자 컴퓨터 중에서 그러니까 시뮬레이터 포스 최소 127 큐빗 이상 있는 그런 양자 컴퓨터 중에서 가장 덜 바쁜 거, 가장 대기 작업줄이 가장 적은 거를 불러와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백엔드를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이걸 실행시키시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저는 이전에 실행을 시켰을 때 IBM 셔프로크가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QCEX2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 벨스테이트 만드는 걸로. 하다마드랑 스낫 게이트 가는 걸로 만들었는데 어, 조금 복잡합니다. 보면 어,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 돌릴 거예요. 돌리려면 그 양자 컴퓨터는 자기가 가할 수 있는 양자 게이트들이 있거든요. 하다마드랑 스낫 게이트를 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가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능한 것들 게이트들의 조합으로 그것들을 이제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다마드 가고 스낫 게이트 가는 거랑 똑같은 연산인데 요 아이벤 셔프로크라는 거에서 돌리려면 걔네들이 돌릴 수 있는 연산들은 뭐 RG 게이트, 루트 X 게이트, ECR 게이트, X 게이트인데 이걸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변환을 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00 상태, 11 상태 이 둘 중에 하나가 측정이 돼야 되는데 보시면 01이나 110이 측정이 되었어요. 저는 조금씩 측정이 되었죠.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노이즈입니다.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노이즈가 끼게 돼요. 그래서 저희 워크숍 3에서 그 첫 번째 연사분이 하셨던 퀀텀 에러 커렉션이나 퀀텀 에러 미니게이션 그리고 혹은 이제 퀀텀 에러 세퍼레이션 등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단순한 이렇게 얇은 양자 회로니까 오류가 이렇게 적긴 한데 오류가 계속 쌓이면요. 이게 굉장히 저희가 일명 쓰레기 값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노이즈가 생각보다 꽤 있는 편이거든요.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옛날에 비해서 어, 꽤 있고 이게 회로가 깊어지면 엄청나게 노이즈가 많이 끼기 때문에 그걸 주의를 하셔야 되고 에러 코렉션이랑 에러 미리게이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네, 그 시간이 지금 2분이 오버됐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여기 실제 하드웨어,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 회로 실행시키기, 즉 IBM 거 갖고 와서 실행시키는 방법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워크숍 2라고 적었네요. 이게 워크숍 4, 5로 적는 게 맞겠네요. 어, 이 두 번째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봤던 뭐 샘플러 이런 것들이 왜 들어가는지, 그다음 키스킷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에스티메이터라는 건 뭔지, 막 이런 것들도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없으신 분은 나가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두 아침부터 이렇게 워크숍 들으러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죄송합니다. 그거 출석 체크 코드. 출석 체크 코드는, 죄송해요. 출석 체크 코드는 어디다 입력을 하지? 여기 제일 밑에다 입력을 할게요. 출석 체크 코드는, 어, 뭐, 단순하게 키스킷으로 하죠. 요 키스킷, QISKIT, 이거를 이제 출석 체크 코드에 입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 코드. 이거 잊어버릴 뻔했네요. 키스킷으로 입력을 하셔서 그 구글 폼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으실 분들은 이제 남아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종료, 녹화.